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대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감정평가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먼저 수업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좋아요,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고, 그 좋아요, 구독 신청이 힘이 돼서 더 열심히 강의하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분석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서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어떤 개별 필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외곽의 거래가 잦지 않은 일반적인 거래 사례의 단순 비교만으로 판단하기 힘든 물건에 대한 분석은 그 가치 분석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정보와 경험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석할 때 하고는 같은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접근 방법과 분석 방법, 그리고 이것을 분석하는 그 과정, 그리고 지식의 수준, 이런 것들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유튜브에 불특정 다수 부동산 지식이 많지 않은 분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방송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주 재밌게 시청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또 이 공장을 입찰할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공장 입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잠시 한 달 정도 입찰 진행 기간이 지나면 관심이 아예 사라져버릴 물건인데, 자, 여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방송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을 준비하고 하는 저와 스터디 채널 관련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물건입니다. 그래서 공장 상가 부분은 많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해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쉽고 더 자연스럽고 저는 이게 더 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여러 지역의 아파트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자, 쓸데없는 설명은 제가 그만하고, 자, 이제 건물 판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건물의 중등 품질, 중등 수준의 건물을 재조달하는 데 적용하는 대략적인 자료집의 단가가 53만 원이었죠. 53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제곱미터당. 자, 여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건축물의 재조달 원가 자료집에 보면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발행한 2018년 4월달 기준, 자, 이 4월 기준 단가는 일반 공장이고 철골조, 높이겠죠. 6m 이하의 소규모 철골 지붕 샌드위치 판넬일 경우 내용 연수는 35년 정도. 이렇게 봤을 때 표준 단가는, 자, 1급일 때 64만 3천 원. 그러니까 여기서 급수는 건물의 자재, 그리고 완성도, 시공 수준 등의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건물의 급수를 나눈 겁니다. 1급 아주 좋은 거겠죠. 2급 그거보다는 좀 떨어질 거죠. 3급이 가장 중간 정도겠죠. 4급은 조금 저품질이고 5급은 아주 낮은 품질일 겁니다. 그래서 2, 3, 4급에 대한 표시가 있는데, 우리는 53만 원 뭐 이렇게 결정했다고 했는데, 이 3급과 4급 중간의 품질이다 라고 판단한 거죠. 자, 이 단가를 보면 청고도 이 공장 같은 경우는 보통 뭐 6m, 8m, 12m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층고가 높아질수록 외벽의 어떤 그 자재가 많이 동원될 것이고, 시공이 난이도가 올라가고, 기둥이 되는 어떤 철골 HBM의 어떤 그 두께, 크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층고를 보면 건축 단가가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m 이하의 소규모이고, 내용 연수는 한 이 정도 되는 급일 때 이러하다라는 것을 그 자료집에 있는 내용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 건 표준 단가 있습니다. 이 표준 단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보통 건물을 보면 뭐 외벽도 있고, 그죠? 또 지붕도 있습니다. 지붕도 있고, 뭐 또 기둥 있겠죠. 기둥, 뭐 문도 있고 창호도 있고, 뭐 이런 건물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외관,
그리고 내부의 상태, 그 자재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건물을 짓는 데 동원되는 그 표준적인 건물 수준의 단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다가 아주 비싼 냉난방기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외장에 치장할 수 있는 어떤 치장 자재를 붙인다거나, 내부의 인테리어 수준을 평균적인 수준보다 굉장히 높은 고급 자재와 고급스러운 어떤 그 시설물을 부착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달라지겠죠. 그것이 부대 설비입니다. 뭐 전화, 통신, 뭐 소방, 뭐 기타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기능적인 부분의 부대적인 어떤 기능을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부대 설비와 외벽, 지붕, 기둥, 그 외관을 이루고 있는 그 건물 자체, 자, 그것이 합쳐져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표준 단가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부대 설비의 그 수준, 이 부대 설비의 어떤 그 현재 재조달하기 위한 어떤 단가, 이런 것까지 반영을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이 공장은 굉장히 분석 난이도가 낮은 쉬운 공장입니다. 감정가도 낮으며 공장 품질 중등밖에 안 되는 철골 샌드위치 판넬 구조이며, 뭐 내부 부대 설비라고 해봐야 별거 없지 않습니까? 뭐 기껏 해봐야 뭐 전기, 고압 전기를 쓰면 수변전 시설 정도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아주 낮은, 솔직히 표준 단가의 건물에 별로 보탤 것이 없는, 분석 난이도가 낮고 쉬운 건물이다. 자, 그 점은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외관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쉬운데, 만약에 수천억짜리 건물이라면 전혀 다르겠죠. 이 부대 설비의 감정 부분에만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 방법이 동원될 겁니다. 이건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건을 선택했었습니다. 자, 표준 단가에다가 자, 부대 설비 보증 단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생과 급 배수 시설에 대한 설비 내역. 자, 당연히 기본적인 위생 설비와 급 배수 시설이 있겠죠. 그게 없으면 사람이 쓸 수가 없으니까, 뭐 화장실이라든지 수도 설비라든지. 자, 이 설비 내역이 있습니다. 자, 화재 탐지 경보 설비에 대한 건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건 있겠죠. 냉난방 설비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개별로 그 이동식 히터나 뭐 이동식 뭐 에어컨 이 정도는 있겠죠. 공장에 자체 에어컨 설비가 건물 자체에 부착된 건 잘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거 외에는 위생 및 급 배수 시설 외에는 별로 검토할 것이 없다. 자, 그런데 배관이라든지 이런 위생 시설은 건물 최초 건축할 시점에 함께 건축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겁니다. 따라서 이 보정 단가를 조정하는 것, 표준 단가에다가 부대 설비의 가치를 더해서 보정하는 이 보정 단가가 미미하다는 거죠. 별로 보탤 것이 없다는 겁니다. 보탤 것이 없는 어떤 수준이 낮은 건물이다 보니까 신축 단가에 그냥 이 표준 단가에 포함해버리겠다라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재조달 원가를 결정합니다. 자, 53만 원. 이렇게 해서 53만 원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조달 원가 됐으니까 감가 수정해야 되겠죠. 감가 수정. 자, 이 감가 수정 여기서 이제 달라집니다. 감가 수정이라 하면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그 경제적, 기능적, 뭐 어떤 물리적 어떤 이런 가치들이 감가할 겁니다. 자, 이것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감가액을 재조달 원가에서 공제하겠다는 겁니다. 언제 시점으로? 지금 현재 조사하는 기준 시점으로부터. 그래서 이 대상물의 가치를 적정한다. 자, 100년 정도 쓸 수 있는 건물인데 만드는데 100억이 듭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 물건의 가치는 얼마냐 이거죠? 50억이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정액법입니다. 그것으로 한다는 것을 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한 감가 수정 방법으로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정액법, 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설명드리려면 몇 시간도 부족합니다. 이 정률법 계산하는 건 정말 어렵고 상환기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계학이나 경제학에서 나온 논리인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건물 자체가 수백억, 수천억대의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복잡한 부대시설과
부가가치를 많이 보탠 건물이라면 당연히 이런 정률법이나 상환기금법을 동원해서라도 정확한 감정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러한 소액의 겨우 수천만 원 정도의 건물, 이 정도의 어떤 기능을 하는 건물이라면 정률법, 상환기금법을 동원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정확한 표현은 맞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는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정액법으로도 충분히 가치 판단은 된다는 겁니다. 그 가치 판단이라는 게 어느 정확한 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구간, 어느 정도 금액에서 어느 정도 그 사이에 있다. 그 정도 예측하기에는 정액법만으로도 이 정도 가치 단가의 건물에는 충분하다. 그래서 정액법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한다. 감가 수정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이 정액법으로도 조금 부족하다 생각할 때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여러 가지 감가 요익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관찰해서 직접 현장 가서 보고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 지금 이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거기에 따라서 거기서 정해준 틀 안에서 분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들의 실무 기준도 있고요. 자, 그 틀 안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나는 거기에 따라서 했다라는 어떤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건 건물의 감가 수정은 대상 건물에 가장 적합한 그래서 이제 정액법으로 하겠다. 자, 말이 길죠? 말이 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은. 자, 그렇게 했을 때 제조달 원가는 53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2017년에 건축되었다. 내용 연수는 40년으로 본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 평가 시점은 이 40년에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38년 남았다는 거죠. 잔존 내용 연수 38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53만 원 적용 단가인데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뭐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53만 원 곱하기 맞죠? 40분에 가치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38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것이 50만 3천 원이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적용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이 건물이 왜 40년이나 쓰냐는 겁니다. 물론 그 건축물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개입되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을 마련했을 것이고 감정평가사는 또 그것을 이용합니다. 자, 이 감정평가사 안에 단 한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서 이 이론이 만들어지고 작성되느냐. 물론 최종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판단하는 것은 감정평가사지만 이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건축 전문가들도 동원됐을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나온 생각이 바로 이거겠죠. 40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실제로 이 공장을 사용하는 시장에서의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은 다를 겁니다. 공장 40년 된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40년도 되기 전에 이미 다 무너져가는 폐가처럼 되는 것들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실제로는 30년만 써도 실제 이 기능적 가치는 거의 다 했다고 저는 봅니다. 저 중등 품질의 저런 정도의 공장이라면 30년도 실제로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 40년을 적용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은 이론에 따라서 그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논리를 제시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비교적 비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훨씬 더 전문가인 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내놓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제가 언급하는 것이 입찰하고자 하는 실제 투자하고자 하는 이 시장 참여자 중에 하나인 우리는 이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가치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 이 감정평가 안에서도 거를 것은 거르고 잘못된 것은 집어서 수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정확한 가치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공장을 단순히 사용 가치로만 보고 무조건 덤벼들어서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제가 말이 좀 길었죠. 어쨌든 이 점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했습니다. 자, 최종 감정평가서의 결정 의견. 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대상 물건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 부동산의 가치 수준, 거래 사례, 평가 사례, 대상 부동산의 재반 특성, 환가성, 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획지 요인, 뭐 교통,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했고, 그리고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시상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했다. 자, 그리고 건물은 합리성 검토는 생략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주된 방법인 원가법으로 평가해서 이를 토지 플러스 건물, 자, 이렇게 최종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했다. 자, 이 아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3억 8,639만 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토지는 3억 8,639만 원. 그리고 건물은 6,637만 850원. 자, 합쳐서 4억 5,276만 850원. 뭐 이렇게 평가했다. 자, 토지의 감정평가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완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거, 그리고 시장 자체 어떤 그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이 시장 조사를 한 가격과의 비교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 그리고 건물 분석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약간의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 지금 여기서 제시한 이 가격이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금액, 가치의 구간, 그 구간 밖에 있느냐?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린데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도 거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이 감정평가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조사해 보면 감정평가는 과거와 달리 비교적 이 구간 안에 잘 들어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이 시점과 지금 입찰하는 시점은 거의 1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이의 어떤 시점 수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사이에 뭔가 발표됐거나 영향을 미쳤을 법한 어떤 지역적인 요인, 물론 뭐 없는 경우가 많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 변동된 이 부동산의 어떤 활용 가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가장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그 사람. 자,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나는 저 물건을 정말 사고 싶고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자,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부동산의 활용 가치, 자, 이 부동산은 4억 5,200밖에 되지 않지만 이 부동산을 사서 내가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1년에 100억을 벌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가정합시다. 자, 이 4억 5천을 5억에 사느냐, 6억에 사느냐, 7억에 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것을 사야 됩니다.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4억 5,200인데 이걸 가져봐야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월 뭐 한 200, 뭐 30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냥 어디 가서 직장 생활 하는 것 수준 그 이하의 어떤 그 가치가 크지 않다. 사업해봐야 굳이 이걸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왕 가질 거 최대한 시세보다 싸게. 그래서 다음에 매각할 때 조금이라도 환가의 가치에 있어 내 이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겠죠. 그럼 결국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입찰에서 붙으면 당연히 이 사람이 낙찰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장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용가치의 판단이 사실은 모든 것을 좌우해버립니다. 이 약간의 차이를 안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투자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컨설팅을 하고 정확한 내용을 보여주고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와 근거로 왜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컨설팅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설명하고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 경매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물론 경매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분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의 명세표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자, 이렇게 가치 분석, 감정평가서를 통한 가치 분석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된다면 다음 시간에
입찰자 입장에서 이 물건을 바라보는 가치, 실제 시장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아요,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